22번인데 여러분 작년 시험에는요 기대 수익률 출제했잖아요. 그럼 올해 시험도 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출제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니면 뭐 변이계수를 출제한다든지. 자, 그래서 하여튼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건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22번 문제 보시면은, 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죠. 자, 거기에 상가는 얼마?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자,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호황일 경우에 몇 프로? 20%. 불황일 경우는 몇 프로? 10%. 자, 여기는 무슨 경우? 호황. 여기는 뭔 경우? 불황. 자, 그럼 호황일 경우는 얼마 들어간다? 여러분, 호황일 경우 전체 100%에서 몇 프로? 전체 100% 관로안에 몇 프로? 40%가 호황일 경우. 불황은 전체 100%에서 몇 프로? 60%가 불황. 호황일 경우 40%, 불황일 경우 60%니까 전체 100%에서 묻는 거죠. 이게 바로 가중치야. 여러분, 이 값이 무슨 거? 가중치. 그러면 0.4죠. 자, 0.4니까 얼마? 이게 0.4를 곱해주는 게 몇 프로? 8%. 0.6이니까 몇 프로? 6%. 8%, 6% 대주니까 14%. 상가는 14%. 자,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은 얼마? 오피스텔은 호황일 경우에 몇 프로? 25%. 불황일 경우에 몇 프로? 10%. 여기가 얼마? 0.4. 여기 0.6. 그럼 여기는 얼마? 10%. 10%. 요건 얼마? 6%. 10%에서 6%니까 16%. 자, 그리고 아파트인 경우. 아파트인 경우에는 호황일 경우에 10%, 불황일 경우에 몇 프로? 8%. 자, 그러면 여기 0.4 몇 프로? 4%. 0.6이니까 몇 프로? 4.8%. 68, 48이니까 4%, 4.8% 하니까 8.8%가 돼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전체 구성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전체 구성자산의 이 기대 수익률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수익률 상가 몇 프로? 14%. 오피스텔 16%. 아파트 8.8%. 이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 뭐를 한다? 상대적 투자 비중. 거기 두 번째 칸. 자산 비중 나오죠? 전체 100%에서 얼마? 여기는 전체 100%에서 몇 프로? 20% 차지하니까 얼마 들어간다? 0.2. 여기는 100%에서 몇? 30%니까 0.3. 여기 100%에서 50%니까 0.5. 가중치. 여기에 바로 뭐를 의미한다? 상대적 투자 비중이에요. 예, 상대적 투자 비중인 가중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몇 프로죠? 2.8%. 요거는 4.8%. 여기는 4.4%. 그럼 얼마? 9.2에 2.8 되니까 몇 프로? 12%가 구하고자 합니다. 12%.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5년 동안 임대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현재 일시불로 받지 않는다. 일시불로 수수 받지 않고 매년 얼마? 임대료로 받는다고 할 때 매년 받게 되는 임대료가 얼마냐? 매년 받게 되는 임대료. 일시불로 받지 않는 거죠. 매년 받는 임대료 얼마냐? 매년 받는 임대료는 거기 얼마? 1억 원이죠. 1억 원. 자, 5년 동안 임대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현재 일시불로 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받게 되는 1억 원이죠. 거치금. 이걸 매년 우리 일시불로 받지 않고 5년 동안 임대료를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뭐를 이용해야 된다? 1억 원에 뭐를 곱해줘야 돼요? 매년 받게 된 임대료를 뭐를 곱해줘야 돼? 1억 원에 저당 상수를 곱해줘야지. 저당 상수. 근데 문제 표현은 저당 상수가 없어요. 그럼 매년 받게 되는 매년 원리금 상환액은 1억 원이 대출금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1억 원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줘야 되는데 저당 상수 표에 없으니까 뭐를 이용한다? 예? 연금의 현가 계수와 어떤 관계? 역수 관계죠. 연금의 현가 계수와 역수 관계. 저당 상수는 연금의 현가 계수와 역수니까 얼마? 역수 관계. 자, 연금의 현가 계수 나와 있죠. 3.790. 여보 5번 답하면 안 됩니다. 5번은 곱하기예요. 이게 뭐야? 곱하기 아니에요. 나누기. 5번 답하면 안 돼요. 나누기잖아요. 1억 원. 나누기잖아요. 예? 여기 나누기 지금 얼마? 3.790이에요. 이걸 곱하기로 고치면 뭘로 간다? 예? 3.1을 3.790 나누면 얼마? 0.264. 0.264. 정답은 1번 정답. 자, 24번. 작년에 재작년, 2년 연속 요 두 수식 이용하는 문제 출제했어요. 2년 연속. 자, 그러면 요거 유효 총소득에 뭐를 빼야 돼요? 영업 경비를 빼고, 순영업 소득에서 뭐를? 부채 서비스액을 빼고, 그리고 거기에 순 매도 가액에 뭐를 빼야 된다? 미상환 저당 잔금 빼고, 세전 지분복에서 뭐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자본 이득세. 자본 이득세를 다른 말로 양도 소득세를 빼주면 돼. 3번 정답. 자본이득세를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25번. 올해 또 중요한데, 여러분, 요거 25번 이런 문제는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야.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고려한 방법, 고려하지 않는 방법, 요걸 출제할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 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이건 무슨 방법이야?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는 거야.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는 것을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슨 방법? 할인 기법. 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방법? 비할인. 현재 가치를 할인하지 않잖아. 비할인 기법. 자, 여기는 뭐가 있어요? 할인, 현금, 흐름법. 세 가지 우리 순현재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또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해서 현재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현가 회수기간이죠. 자, 여기는 뭐가 있대? 여러분이 정통적 분석 기법인 단순 회수기간법. 정통적 분석 기법. 단순 회수
기간법, 시험 문제 요거 많이 나오죠. 정통적 분석 기법에 뭐가 있어요? 회계적 이익률법 또는 회계적 수익률법. 요거 수익률 들어갔다고 해서 요거 고려한 방법 많이 내거든요. 고려하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요거 뒤에 또 뭐가 있어요? 어림세법, 비율분석법. 자, 그래서 거기에 몇 번? 2번 정답. 자, 26번 틀린 것. 회계적 이익률은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어떻게 말하죠? 회계적 이익률 개념이 나와 있고, 2번은 내부 수익률 개념이죠.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을 말하죠. 예? 항상 현재 가치라는 걸 주의해 두시고 개념 맞고, 순현재 가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다. 이론적으로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5번 정답. 여러분 순현가나 수익성 지수나 내부 수익률은 화폐 시간 가치를 뭐 한다? 고려한다. 5번 정답. 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 순 현재 가치 개념, 수익성 지수의 개념, 내부 수익률 개념, 요것은 올해도 중요해요. 예? 개념, 그래서 개념. 뭐죠? 요거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것. 요것은 뭐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것. 되겠죠? 요거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 예? 요거 시험 문제 하여튼 개념은 출제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는 분모 분자는 뭐를 가지고? 1을 가지고. 요 빼준 건 뭐를 가지고? 0. 0보다 크냐 작냐? 1보다 크냐 작냐? 예? 수익성 지수는 뭐를 기준? 1을 기준으로 투자 판단. 그리고 순현가는 뭐를 기준? 0을 기준. 그래서 순0, 수1 이렇게 암기하듯이. 하여튼 올해도 이런 형태, 이 개념,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특징, 여기서 또 출제하는데 최근 6년 동안 계속 이론 출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이론 출제하는 이유가 있죠. 여기서 계산 문제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낼 줄 알고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이쪽 부분을 좀 쉽게 출제하는 경향. 여러분 공부하는 투자 쪽은요 좀 어렵게 내고요, 공부 안 하는 쪽은 쉽게 내고, 이렇게 최근 6년 동안 그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 계산 문제 또 나왔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올해 예상되는데, 여러분 작년에는요 박스 나왔거든요. 작년에 박스 나오고 계산 5개, 1, 2, 3, 4, 5번 계산 5개 구하는 걸 냈어요, 작년 시험에. 여러분 이렇게 표 주어지고 계산 5개 다 해야 된다 그러면은 최근 시험은 답은 다 5번이었어. 최근 시험. 그것도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풀 때는 1, 2번 푸는 게 아니라 뭐부터 풀어야 돼? 5번 풀고 그게 답이면 쌩스. 아니면 5번 아니면 답은 4번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요령입니다. 푸는 요령. 어느 걸 먼저 풀어야 되느냐. 자, 27번에 거기 운영 경비율인데 거기 유효 총소득 승수가 나와 있네요. 자, 유효 총소득인데 여러분 유효 총소득, 총소득 승수는 뭐를? 총투자한 금액. 총투자한 금액을 뭐를 가지고? 총투자한 금액을 유효 총소득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인데 총투자한 금액은 얼마? 10억. 유효 총소득 승수는 얼마? 5. 그러면 유효 총소득은 얼마? 유효 총소득은 5분의 얼마? 10억 원이니까 얼마? 2억 원. 자, 여기서 뭐를 뺀다? 유효 총소득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직접 드는 비용이 영업 경비를 공제해 주면은
순 영업소득이 나오고 순 영업소득에서 뭐를 빼죠?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면은 세, 전, 현금 흐름을 구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세전 현금 흐름 얼마? 6천만 원. 부채 서비스액 얼마이고? 4천만 원. 그러면 여기 얼마? 순 영업소득은 얼마? 1억 원. 그러면 영업경비는 2억에서 뭐를 빼야 1억 돼? 1억 원. 이렇게 나오죠. 자, 흐름에서 그러면은 거기 운영 경비율, 운영 경비율인데 지금 뭐를 기준? 유효 총소득을 기준했죠. 유효 총소득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유효 총소득 얼마? 2억 원. 여기 얼마? 1억. 2분의 1, 0.5예요. 100을 곱해주면 50%로 가는 거고 0.5. 그리고 매년 출제되는 용어, 올해도 출제되는 용어, 매년 출제하는 용어, 부채 감당률 또는 부채 감당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순 영업소득을 뭘로?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눠준 거죠. 순 영업소득 얼마? 1억. 부채 서비스액 얼마? 4천만 원. 분모 분자를 2천만 원 나눠. 분모 분자를 2천만 원 나눠주면 여기는 얼마죠? 5. 밑에는 얼마? 2. 2분의 5니까 2점? 0.5, 2.5. 2번 점. 여러분 2년 전에는요 3개, 이 2개가 아니라 3개 구하는 하나, 둘, 셋. 3개 구하는 거 출제했어. 지금은 요거 2개 구하잖아요. 2년 전에 3개가 하나, 둘, 또 하나 있어. 뭐 채무 불이행률까지 해서. 올해 이런 유형으로 출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엔 5개 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보다는 이런 유형. 자, 28번. 자, 돈 빌릴 때 뭘로 빌려요? 돈 빌릴 때는 고정금리로 빌릴 거냐? 변동금리로 빌릴 거냐? 이게 중요하죠. 최근에는 뭐가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뭘로 빌려야 돼? 예?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예? 금리가 낮잖아요. 예? 거의 뭐 요즘 2.3%? 거의 2%대 대출금리다 보니까 예, 그걸 융자를 받아서 투자를 해서 수익률 5% 나오는데 뭐 투자를 하는 신문이 많아요. 뭐 상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옛날에 보면은 금리가 낮을 때는 변동금리 받는 게 유리하지. 금리 낮을 때는 왜? 예? 금리 낮으니까 변동금리가 낮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금리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예측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럼 대출 받으면 돈을 갚아야 돼. 원금이자 갚는 방식. 이게 원래 또 출제를 합니다. 계산 문제 출제할 수도 있고 이론 출제할 수도 있는데 28번은 이론이죠. 옳은 걸 묻습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에 비해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은 대출 초기에 원리금 지불액이 적다. 1번 바로 정답. 1번이 정답이다. 그럼 뒤에 읽어야 돼 말아야 돼. 빨리 넘어가야 돼. 확실히 본인이 답이 나오면은. 예? 그래서 어떤 분은요 뒤에 또 다 읽습니다. 요거 알면 되잖아요. 원리금. 지금 원리금 지불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일정 금액이 점점 줄는 거.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갚는 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점점 원리금 상환액을 점점 이렇게 증가시켜 나가는 방식은 뭐죠? G, P. 초기야. 초기. 자, 초기. 이렇게 기간이 경과할 거 아니야. 이게 만기고. 예? 그래서 초기에 어디가?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에 비해서 적죠? 적다. 1번 정답. 2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은 점증 상환 방법에 있어 상대적으로 초기에 자금 회수가 늦다. 늦다가 아니라 빠르다. 뭐를 보면 돼? 자금 회수 봤더니 요거네. 대출 잔액. 대출 잔액은 뭐죠? 미상환되는 거. 요거 대출금을 나타내는 선이죠. 만기. 자, 이렇게 오는 거 뭐죠? 원금. 만기는 전액값,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이런 형태로 내려오는 거 뭐죠? CPM, 원리금 균등. 초기에. 마이너스 상환, 요거는 뭐죠? GPM. 그러면 초기에 누가 돈을, 여러분, 요게 뭐가 돼? 요게 미상환된 원금이죠. 미상환된 원금이 적은 게 돈 많이 갚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상환된 원금이 적은 거 많이 갚은 거예요. 어디가? 요거는 마이너스 상환이니까 원리금 균등이 요것보다 자금 회수가 빠르죠. 빠르다. 늦다 하면 안 돼. 빠르다. 돈 많이 갚았으니까. 네, 2번은 요 지문 보는 겁니다. 초기. 3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에 비해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은 대출 초기에 원금 상환액이 크다. 원금 상환액이 크다. 또 맨 끝에 크다가 요잖아요. 또 요게 뭐죠? 이렇게 오는 건 이자. 이렇게 가는 것마다 원금. 원금이요. 원리금 균등은 이렇게 적어요. 처음에 초기에. 예? 원금 균등 이렇게 적거든요. 예? 근데 뭐가 많아? 원금 균등은 요거야. 저 원리금 균등은 요거고 요 크기는 뭐죠? 원금 균등이야. 그럼 어디가 많아?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더 많죠? 초기에. 요 그림 봐도 되고 요 그림 확인해서도 되고. 시험 문제 요거 많이 냅니다. 지문 속에 3번 끝에 크다가 아니라 뭐다? 작다. 4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액 중 요거죠? 대출 상환 대출 원금 분할 상환의 규모는 점점 점점 줄어든다, 늘어난다. 네, 늘어난다. 네, 틀린 지문.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여러분, 원금이 아니라 뭐다? 요거죠.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보면은 우리는 원리금 상환액은 뭐에? 대출금에 뭐를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한다. 그게 5번은 원금 균등이 아니라 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틀린 지문. 정답은 몇 번? 1번. 자, 29번. 옳은 것을 묻는데, 저당 이체 증권인데, 자, 얘기죠. 여러분, 주택 수요자인 차액자는 대출을 받게 되면 매월 우리 원리금을 갚아요. 대출금에 대한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죠. 자, 이 발행기간이 나오는데 발행기간은 투자자에게 뭐를 매각을 했다? MPTS, 이체증권이죠. 원리금을 상환하자마자 이체를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자산을 매각해요. 이체증권은 이 보유하는 자산을 매각을 합니다. 자산이 매각되면 자산, 지분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산, 지분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야. 지분이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뭐가 들어갈 때 거기 모기지 소유권이 뭐예요? 또 요거거든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이 소유권. 요것을 뭐로 해놨다? 지금 모기지 소유권. 표현했어. 이거 또 원금, 이자 또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 지분권이 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자산을 매각했어요. 자, 요게 몇 번? 1번. 1번 또 바로 정답이네. 정답 떴어. 그럼 또 잊지 말아야 돼. 또 넘어가야 돼. 확실합니다. 자, 2번. MPTB는 뭐가 돼? 자, 2번은 발행기관인데, 2번은 채권이거든요. MPTB, 본드, 채권이거든요.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면 되면, 채권을 발행하면요, 담보는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발행기관,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잖아요. 예? 예, 집합물, 이걸 담보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해요. 요 소유권은 가지고 있어. 모기지 소유권은 여기에 가지고 있고, 원금을 받자마자 또 이체시켜주거든요.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 지분권 투자자가 있어. 그래서 뭐다? 요걸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MBB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원금 받자마자 여기 넘겨주는 또 무슨 형태? 이체증권 성격. 이 지분형과 채권형 두 가지가 뭐 혼합한 형태의 MBS.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2번 틀렸죠. 모기지 소유권은 누가? 모기지 소유권은 발행기관.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 3번 MBB에 있어서 그 투자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자, 2번은 또 발행기관이 뭐를 발행했다? MBB를 발행해서 또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는데, 이것은 뭐죠? 또 기업의 회사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그 성격과 유사한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겁니다. 뭐를 담보? 요걸 담보로 하죠. 요걸 담보로 발행기관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니까 모기지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다? 발행기관. 또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누가 가지고 있다? 발행기관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차입자가 조기 상환한다. 이러면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른 위험.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이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 그리고 돈 못 갚았어요. 원금 이자 못 갚았다. 그건 뭐죠?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 전부 누가 있다? 발행기관이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권리가 발행에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담한다? 발행기관, 발행자, 발행기관인데, 여러분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료, 요건 같이 다닙니다. 같이 다니는 짝꿍이에요. 항상 조기 상환 위험과 원리금 수취권은 같이 짝꿍이다. 같이 다닌다. 꼭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많이 내요. 조기 상환 위험. 3번 틀렸고, 4번 다계층 증권은 지분형 증권으로만, 만자가 들어가면 또 안다. 만자 들어가면 잘 생각. 틀린 지문이야 거의 대부분. 만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MPTB를 확대를 했어. 확대한 게 뭐죠? CMO니까 뭐를 가지고 있다? 뭐 요거 지분형도 가지고 있고, 뭐도 가지고 있다? 채권형도 가지고 있다. 지분형 증권으로만 하면 안 돼. 지분형, 채권형 둘 다 가지고 있어. 되겠죠? 이 4번 틀렸고, 5번 상업용 커머셜입니다. 상업용 저당 증권은 반드시 내가 또 주의해야 돼. 항상 반드시 이러려면 반드시 공적 유동화 중개기관을 통해서 발행된다. 상업용 저당 증권은요, 민간 기관에서도 발행할 수 있어요. 상업용 MBS. 그래서 반드시 뭐 만자 이런 거 들어가는 건 좀 주의해야 돼. 문제 푸실 때. 자, 올해 출제 예상되죠. 29번. 또 니츠도 올해 출제 예상되고, 프로젝트 금융도 출제 예상됩니다. 여러분 올해 프로젝트 금융 작년에 2문제에 걸쳐서 지문에 나왔었거든요. 자, 올해도 중요한데 틀린 거. 자, 사업 자체의 현금 흐름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고, 원리금 상환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근거를 하죠. 1번은 개념이 나와 있어. PFE 개념. 2번 사업주 입장에서는 뭐다?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뭐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 보증을 한 경우에는 보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소급 제한, 보증한 부분에 제한 소급 금융의 성격이 또 가지고 있어요. 자, 3번 정답인데 여러분 금융기관 입장이 아니라 누구 입장인 줄 아세요? 사업주야, 사업주. 네. 누구 입장? 사업주. 여러분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사업주가 이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하는 효과가 있고 이전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죠. 부채, 채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부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보다 더 뭐한다? 높아진다. 이건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 금융기관이 아니라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 3번 정답. 4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리, 수수료 수준이 높아서 일반적인 기업금융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금융기관 입장에서 뭐 우리가 보면 PF 얘기거든요. PF 차익 금리가 기업 대출 금리도 보통 우리나라 보면 한 4-5배 높아요. 4-5배.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사업 성공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자, 5번 복잡한 계약에 따르는 사업의 지연, 또 이해 당사자 간의 조정 어려움은 사업주와 금융기관 모두 입장에서 단점으로 작용되죠. 여러분, 이 계약 절차상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5번은 문제점이죠, 결국은.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원래 PF도 좀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뉴스 보니까 뭐 미국의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에서 옛날 뉴딜 정책, 예? 그 빗대서 이제 코로나에서 우리나라도 무슨 뭐 딜 막 나오대요. 뉴스 보면은. 그러니까 그 뭐면 돈 푸는 게 가장 중요한 개발 사업이거든요. 개발 사업. 개발 사업에 지금 하는데 어떻게 돼? 돈을 엄청 풀겠다 얘기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개발 사업 할 게 뭐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개발 사업 뭐 있어요? 할 게 없잖아요. 아파트 짓는 거 아니면, 예? 전철 짓는 거 아니면 할 게 없어요. 고속도로 이미 뭐 많이 이제 됐고, 이제. 그래서 웬만한 거는 이제 개발하기 어려우니까 뭐를 벤처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렇죠. 벤처. 그리고 어디에? 북한의 철도 연결 사업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 할 때 뭐 한다? 예산은 없으니까 뭐를 이용해야 돼? PF로 또 이용을 하겠다는 얘기도 많죠. 금융기관 돈 안 되겠다 하니까 또 PF로 조달하겠다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성이 높아요. 예? 예? 왜 그러냐? 북한 투자했는데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용하지 말라고 하면 돈 회수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건 위험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올해도 PF 쪽이 좀 출제 예상이 됩니다.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슈되는 건 출제합니다. 자, 31번 개발 사업의 시장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시장 위험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인데 개발 기간 중에도 시장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맞고요. 개발 기간이 장기화되면 시장 위험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높아지지. 기간이. 선분양은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왜? 예? 미리 분양해서 분양 대금 받으니까 위험 줄지. 금융 조달 비용의 상승과 같은 시장의 불확실성은 개발업자의 시장 위험을 더 부담시킵니다. 맞고, 후 분양은 완공된 이후에 분양을 한 거예요. 개발업자의 시장 위험 증가시키죠. 미분양 되면 망하는 건데, 예, 개발업자의 시장 위험을 뭐 한다? 증가시킵니다. 5번 정답. 작년에도 선분양, 후분양 출제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한번 이 개발과 더불어서 한번 본 내용입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다음의 개발 방식이 뭐냐?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며 택지 개발 사업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자,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되돌려준다. 되돌려주는 미출. 여러분, 매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2번에 그게 되돌려주는 밑줄 했잖아요. 매각하는 게 아니라 되돌려주는 그걸 말을 다시 바꾸면 뭐? 재분배. 되돌려주는 그걸 밑줄 그어놓고 그걸 재분배하는 거. 매각이 아니라는 거. 자, 개발 사업 시에 사업 재원으로 확보해 놓은 토지를 뭐라고 한다? 채비지라고 한다. 뭐? 환지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정답. 여러분, 작년 시험에는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의 그 혼용 방식 요걸 출제를 했는데 올해는 환지 방식 쪽이 좀 중요합니다. 올해 시험은 좀 확인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장단점, 우리 아까 장점 중에 토지 매입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 중요한 거고. 자, 그리고 33번 잠시 쉬고 자, 나머지 문제 한 8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